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천연 자원을 늘 비싼 돈 주고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부러운 나라가 땅만 파면 천연 자원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원 많은 나라들과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원은 많은데 우리하고는 길이 좀 멀어서 막혀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죠. 중국의 서쪽 중앙아시아 지역에 모여있는 나라들인데, 요즘 이 나라들이 중국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도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중앙아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올해의 공휴일은 일요일하고 겹치는 날이 유독 많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었는데요.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총 나흘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런 대체 공휴일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0.5% 정도 하락하고 있군요. 어제 3,300선을 넘었는데 다시 오늘은 내렸고, 코스닥 시장은 0.5% 정도 상승세입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가는 왜 내렸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 우선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는 부분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7월 이후로는 경제 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등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예. 다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주식들이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나 네이버가 대부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예. 또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진단키트 주들이 조금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코로나 문제가 조금 심화되었을 때 시장에서 유행처럼 번졌었던 언택트 주식들이 오히려 각광받는 하루가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소비재라든지 항공주 이런 것들이 조금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의 전체적인 어떤 주가 흐름은 이런 시장 심리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또 사회활동 잘 못하고 오프닝 잘 안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는 모양이네요, 투자자들은.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공개했는데 2분기 실적에 속보치가 나온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랄 실적이 나타났는데요. 예. 이 실적이 발표되기 앞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대략 삼성전자가 매출 61조 원, 그리고 이익은 약 한 10조 8천억 정도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 발표된 내용은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매출은 6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깜짝 놀랄 실적이 발표된 부분이고, 자세한 항목별 내용 등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되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런 실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가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왜 오늘 같은 날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이런 실적 신장이 결국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한 측면들도 있지만, 그런 수요 증가와 맞물린 공급 강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에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결국 3분기 정도까지 이익 신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더 큰데, 문제는 그 이후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네. 결국은 지금과 3분기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이런 좋은 실적이 반짝 실적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재 시장과 주가에 투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초 이후에 이미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의 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 따라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한 번 더 점프업되기 위한 조건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으로서의 어떤 반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미 이 정도 실적은 나와야 설명이 되는 주가고, 여기서 더 그렇죠. 오르려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 해석이군요. 특히 2분기 실적에서 지난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은 한 매출은 10% 늘었고 이익은 그거보다 더 크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하는 것이 결국 현재 이익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측면 등은 있는데 본질적으로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매출도 늘어야만 된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평가가 예. 다소 좀 답답한 주가 흐름으로 음. 이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반기 뭐 내년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온다. 반도체가 쓰이는 네네네. 곳이 점점 많아질 거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각광도 받고 관심도 끌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전망들은 다시 쏙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한 측면 등이 있었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잘못된 예측은 아니다라 볼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에 예전처럼 이 어떤 공급이 제한되어서 마진 관리가 쉬워진다라면은 지난 18년도처럼 이익이 급신장하는 어떤 전환 등이 가능하게 되는데 예. 지금은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때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많이 증설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게 과거보다는 원활해지고 그러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반도체 부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다른 사업 부분의 서포트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M이나 뭐 PC 사업 부분 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이런 요소 등도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씩 점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신경 쓰이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다시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예상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하고 금리도 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난 5월 정도까지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1.5를 상회하는 그런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예. 이후로 30년물 금리까지 들썩이게 되면서 역시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부분 등을 의식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평이 많았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이 10년 수익률이 1.3%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정책 강도이진 않을까? 예.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가 불안정한가? 델타 변이 때문인가? 사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앞으로 물가가 오르고 정책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커진다라는 것은 정해진 길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금리가 다소 톤 다운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조금 전 삼성전자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같거든요. 경기가 좋은 만큼 이미 절대적인 이 시장 금리 수준을 높여둔 측면 등은 있지만 조금 과했던 것에 대한 조정 그리고 예. 이미 채권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수요도 하반기로 갈수록 일정 부분은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 최근에 시장 금리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부분 등이 맞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금리 상승과 다른 방향인가? 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측면에 대한 해석은 아직은 정의 내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금리가 빠지는 게 큰 뭔가의 변화가 아니라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생기는 좀 쉬어가는 현상으로 보고 싶다 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급여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경제 여행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박정호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중앙아시아면 어디쯤이에요? 아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말씀드릴 분야는요. 사실 제가 2주 내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 중국이나 인접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무슨 탄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예.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으로 보면 저기 서쪽. 네. 러시아로 보면 약간 그 동네 서남 쪽. 이 예.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지역이 이제 점점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미국은 중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보면 좀 제압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장 수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유통, 무역, 교역을 하기 위한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게 하나 있고요. 중국이 유통교역할 통로를.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그런 교역망, 특히 중국과 관련된 주요 골목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예.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원활치만 못하게 하더라도 한 국가가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미국 CNN 보도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난 6월 30일자로 기억하는데 광둥성뿐만 아니라 윈난성, 광시성, 저장성 등 9개 성에서 전력을 단전을 해서 배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 전기를 네. 배급한다. 네, 맞아요. 모자라니까? 모자라서요. 예. 예, 특히 이 광둥성이나 윈난성, 광시성 이런 지역들은요. 예.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 거점 기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화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장이 바로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에너지만 제대로 수급받지 못해도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에너지를 수급하고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본인들이 수급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겠죠. 어차피 중국 땅에서 에너지를 다 캘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딘가에서 사다 써야 되는데. 예. 사다 쓰는 것도 쉽지는 않죠. 안 판다고 하면 참 어떻게 맞아요. 그걸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다양한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네. 송유관 사업은 다 구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러시아는 항상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천연가스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푸틴이 원하는 형태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밸브 잠가버리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러시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예. 바로 그 과정에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공을 들였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은 전 세계적인 뭐 천연가스와 네. 그다음에 석탄과 그다음에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신장 위구르에. 중국 서쪽에 있는. 예. 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신장 위구르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서 신장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했다라는 건 다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미국이 뭔가 타격을 입히려면 홍콩 같은 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금융의 허브 도시이니 그런데다가 뭔가 타격을 입혀야 중국도 뼈 아플 수 있으니 그런 건 되는데 저기 가장 중국에서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인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 옷 만드는 섬유에 해당되는 인견이라든가 면화를 생산하는 그런 원자재 정도 생산하는 곳이지 이렇게 중국의 경제에 큰 비중이 안 들어가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했을까? 바로 신장 위구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상을 이슈화했었을 때 중국이 마지막으로 지금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경로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는 경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로 중국이 가려면 신장 위구르를 거쳐 나가야 돼요?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신장 위구르에 사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중국의 한족과는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전혀 다르죠. 예.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다릅니다. 신장 위구르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종교는 당연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예. 그런데 바로 이슬람 종교를 다시 똑같이 신봉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탄자 들어가는 거기도. 예, 우즈베키스탄 뭐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 이런 탄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거기도 스탄이죠. 예.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중국이 굉장히 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요. 세계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 그 길이가 한 90km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접하고 있네요. 예, 살짝 접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신장 위구르에 중국이 아주 여러 가지 뭐 인권 탄압이라고 불리우는 탄압을 해 가면서 네. 그때 했던 대표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우리 이슬람 사원이라는 모스크를 많이 철폐했어요.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한 8,000개 이상을 허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허물고 나서 완전 평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활용하는 걸로 바꿨냐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신성 모독을 당한 거예요. 허물고 거기를 공중 화장실로 쓰든지 이런. 아니면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금기시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 예. 바로 술도 하나 담배인데 이 술이나 이런 기호식품들을 파는 매점, 그러니까 딱 술만 파는 주점은 아닌데 매점을 거기로 만들고 거기에서 술을 파는 네. 이런 형태로 신장 위구르의 모스크들을 개량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많은 그 이슬람 종교 단체들이 네. 어디에서 이걸 봤냐면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미국 언론사들을 통해서 안 거예요. 신장 위구르에 있는 모스크를 허물고 저렇게 바꿨다고 네. 하는 걸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안 거죠. 세상에. 특히 중동의 많은 종교 단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정세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 뉴스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걸 딱 보고 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해로는 나가기가 러시아와 이런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서 나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저기 동남아시아나 남중국해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은 미국의 제재로 나가기가 또 어렵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교역로가 중앙아시아 지역이라서 예전부터 아프가니스탄하고는 정말 설린 우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네. 미국의 평화유지군이라는 군들이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공백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중국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 네. 그리고 탈레반에서 원하는 또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구호 산업이라든가 SOC 사업들을 우리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부터 네.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방금 그 신장 위구르 일이 확인이 되고 나서요. 드디어 탈레반과 중국이 완전히 뭐 등을 짓는 상황이 그렇겠죠. 돼버렸죠. 예.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지난 분기에 중국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상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 그 뭐죠? 공고 이런 걸 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중국인들에 대한 반중 정서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특히 그 신장 위구르라든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은 순위파인데요. 같은 순위파다 보니까 일부 IS라든가 알카이다 같은 조직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자하들을 전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종교 전쟁인 거죠. 우리 이슬람을 이렇게 위해하게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장 위구르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슬람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요. 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자신들의 거점 본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거점 본부가 ETIM이라는 것인데요. 거점 본부가요? 네, 그 본부 이름이요. 예. ETIM이 뭐의 약자냐면 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한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원래 신장 위구르 지역은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을 원했었어요. 그 독립을 중국이 원할 아니니까? 때, 예. 독립을 원할 때의 이름이 바로 동튀르키스탄이에요. 서튀르키스탄은 이미 벌써 독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나머지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그냥 그 국경선을 자기네 안쪽으로 그어버린 거죠. 거기도 다 그냥 스탄 지역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내버려뒀으면. 네. 그래서 이 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 거점 본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받아준 거죠. 예. 야, 우리 쪽으로 와서 해서 여기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튀르키스탄 이쪽 지역에 원래 또 거주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터키잖아요. 네네. 터키가 원래 이쪽 위에 살다가 저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 터키가 우리 형제 나라를 또 괴롭혔다는 미명 아래 지금 반중 정서가 거의 극에 달아 있는 상태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중국은 이런 추세를 계속 지켜만 만약에 본다면 네. 이러다가 진짜 모든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혀버리기 직전까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슬람권이 다 중국 저렇게 싫어하면.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막혀 있고 예. 그다음에 동해로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뭐 한 2달 전에 중국에서 급박하게 국제 회의를 하나 열었는데요. 뭐냐면 중국 플러스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 2차 회의를 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조성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열었는데 역시 뭐 마땅한 해결책은 모색을 못했습니다. 그 중국과 이른바 그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 네. 지역이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들어보니까 중국은 그쪽으로 자꾸 나가서 뭔가 에너지를 구하든가 하려고 하고 거기를 뭐 자기 땅 만들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친하게 지내면 되지 왜 그분들 비위를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IS하고도 심지어 네. 중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결정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실상을 네. 전 세계 프레스를 통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세력권에게는 중국이 우리 우군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많은 정치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걸 또 여쭤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많은 구호 물품과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손을 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전통적인 외교 전문가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IS라든가 이런 어떤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직 같은 경우는 예.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직이 붕괴되기가 쉽대요. 그러면 그 조직을 계속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다른 대상자를 하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미국은 다 철수를 했고 네. 그렇다면 새로운 이슈로 적합한 대상이 명분도 있는 대상이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중앙아시아 저 동네 자꾸 신경 안 쓸 수 없는 게 그 석유가 그 동네에서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이슈가 되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저 방금 중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네. 하나의 경로로만 에너지를 얻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화석 연료랑 신재생 에너지를 섞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에너지 수급 체계를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우리가 직접 조달받기에는 역시 육로로 여러 군데를 너무 많이 거쳐와야 돼요. 중국 거쳐와야 되네요. 네. 그리고 해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이 내륙 국가이다 보니까 바다에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런 물류 체계상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죠. 석유는 있으나 네. 캐답할 방법이 없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많은 천연가스와 노천 석탄, 그것도 캐기 쉬운 녹천 석탄이나 석유까지도 매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앙아시아 지역들도 전력난이 심해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를 구축해서 이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 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을 우리가 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 거점으로 삼기에도 이 전력 수급이 불안전하다 보니 그것도 원활하지 않고 하지만 뭔가 잠재적인 뭔가는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들 나라들이 가장 지금 뭐랄까요? 관심도가 높고 어떻게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요? 경제 발전 좀 경제 배워보려고? 발전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 한류 콘텐츠의 열풍이 뭐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진짜 우리나라 연예인들 열일합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가보면 거기 바로 고려인 집성촌이 있어요. 예. 예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쪽 지역으로 끌려갔던 분들의 후예들이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됐으니까 네, 예. 다시 돌아와 살고 있는 곳이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여러 가지 실상을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겠죠.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 대한 뭐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육로로 막혀 있고 해로로도 네. 당당히 막혀 있어서 우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우리는 수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길이 막혀 있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길도 접해 있고 친하게 지내고 싶기도 한데
신장 위구르 지역 때문에 양쪽이 친해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맞습니다. 고민이 참 중국도 참 고민이 많겠어요. 그 넓은 땅이면 신장 위구르는 그럼 그들에게 주고 뭔가 좀 평화롭게 좀 지내지 하는 건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 중국이 일본보다도 네. 우리 한국에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설린 우호적인 태도가 많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메시지를 미국과 함께 던졌을 때 네. 중국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 미국과 동조하는 여러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여기 뭐라고는 안 하는.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서해와 동해 마지막 본인들이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이쪽 지역마저도 우호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정말 생각보다 답답해진다. 답답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좀 우리가 알고 네. 중국과 교섭을 할 때 그러네. 조금 좀 목소리를 좀 내거나 고개를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저 북쪽인 러시아 이야기를 해주셨다가 러시아 얘기도 참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의 고민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요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인근 지역의 지정학적인 가치의 변화, 지정학적인 역할의 변화가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거의 3주에 거쳐서 쭉 했네요. 예. 미러 정상회담을 화두로 해서. 예. 여행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아유, 안 그래도 다행입니다. 비행기도 못 탔는데.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공휴일법이라고 하는 법이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하고 겹치면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하루 더 쉬는 걸로. 그래서 올해 하필이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었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이제 대체 공휴일법 통과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에 꼭 쉬게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근로자들은 좋아졌고 사장님들은 좀 걱정스럽게는 되셨겠습니다. 다만 이 법이 국민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법정 휴일, 법정 공휴일이 몇 개나 돼요? 요즘은? 대략 한 연간 한 15일 정도 되고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년도에는 광복절, 그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게 공휴일이 토요일하고 예. 일요일 겹쳐갖고 한 열흘 정도.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진 거죠. 운이 좋으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운이 좋으면 15일 다 쉬는 거고 네, 운이 나쁘면 이거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반도 못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무조건 다 쉬건 쉬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고 예. 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이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전 국민이 대체 공휴일로 조금 더 쉬자 이런 예. 취지로 해서 이번에 대체 공휴일법이 좀 제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근로자가 다 그러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대체 공휴일법, 그 일명 저희가 대체 공휴일법이라고 이 하는 법이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위임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사업장 규모별로 공휴일은 또 그 차등해서 이렇게 쉬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을 휴일로 해놓고 내년에 가면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돼도 결국은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대체 공휴일법은 공휴일에 대한 법인데 이번에 통과된 건 그렇죠. 우리나라는 직장 규모에 따라서 성탄절이 공휴일인 회사도 있고 그렇죠. 아닌 회사도 있고. 그렇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올해 이제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된 게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예. 광복절에 대한 대체 휴일로 8월 16일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8월 16일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 공휴일로 쉬는 거고,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 공휴일로는 쉬지 않지만 연차 휴가로는 쉴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어서 이거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차등이 지금 더 생기게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0인 이하는 30인 미만은 그
대체 공휴일법이 적용이 안 되지만 네. 굳이 그런 날 월요일에 쉬시고 싶으면 자기 연차 쓰면 되고. 그렇죠. 그 정도는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거야 뭐 대안은 아니고 그냥 연차 쓰는 거야 언제든지 그렇죠.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네. 이제 30 이상 사업장에 다녀서 네. 그때 여름 휴가가 아. 한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여름 휴가 가자라고 해서 8월 16일 날 어떻게 쉴 거냐 하면은 5인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와이프는 네. 그날 뭐 연차를 내서 쉴 수까지는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지만 5인 미만이라고 하면은 연차도 없고 휴일도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없습니까? 예, 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이래저래 다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30인 이상 이하가 나눠지게 된 게 이게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그 근로자들의 공휴일이라는 건 근로자의 날 하루밖에 없었죠. 그렇죠. 법에는 이상하게도. 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만 휴일, 그러니까 휴일이었는데 그럼 달력에 빨갛게 왜 칠해놔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쉬라고 적용한 공휴일이 거죠.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그렇죠. 공휴일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공무원들만 쉴 거냐 똑같이 쉬자라고 해서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이 그렇죠. 진짜 휴일이 되는 게 네. 차곡차곡 사업장 단계별로 진행되고 예.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 올해는 30인 이상만 빨간 날이 그렇죠. 공휴일인 그런 그렇죠. 나라군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 대체 공휴일법도 30인 이상에서만 적용된다. 네. 그러면 30인 이하 미만에서는 좀 하도록 해줘야죠. 그래도 이렇게 쉬는데 네. 좀 억울하고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이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장에서 여력이 있어서 같이 쉬게끔 하자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부여가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분히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8월 16일 대체 공휴일로 이제 쉬게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월요일이죠? 그렇죠. 예. 현재는 관련 규정이 좀 개정이 더 돼야 돼요. 바로 지금 되는 것은 아니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대체 공휴일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또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법의 내용을 받아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것도 바뀌어야 개정이 된다. 되지 않으면 8월 16일 날도 대체 공휴일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얼른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노동부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바꿔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8월 16일 날 확정적으로 쉬는 거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아니 본인들 쉬어야 되니까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얼른 바꾸고 8월 네. 15일 전까지 그걸 네. 하겠다고 하고 네. 30인 미만, 네. 5인 미만은 언제 쉬라고요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그건 수 빨리 없을 안 것 같고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아니 그게 참 아까 5인 미만 사업장, 5인 네.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도 없다고 말씀 주셔서 그렇죠. 그건 또 그러니까 연차 휴가라고 하는 건 근로자한테는 이런 건 있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법적으로 26일에서 15일 정도의 휴가를 뭐 부여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 연차 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안 되는 거 말고 또 다른 5인 이상 사업장과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그것도 아니에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예. 휴일 안 되고 그다음에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들도 중요한 조항들은 적용이 안 되고 또 그 저희가 연장 근로가 있으면 가산임금을 50% 저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밤에 하면 50% 더 주고 그렇죠. 휴일에 하면 한 번 더 주고. 그렇죠. 연장 네. 야간 휴일을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줘야 되는데 네. 그 가산임금에 대한 적용도 안 되고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근을 하건 휴일에 일하건 시간당 10,000원이 임금이면 10,000원만 받는 10,000원만 거예요? 주시면 되는 거죠.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법이 만들 때에는 예. 그러니까
5인 미만,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기는 사업장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래서 그런 고려 때문에 됐는데 이제 그런 법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게 나눠서 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은 적용받습니까? 네, 최저임금하고 산재법은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연차 네. 휴가나 이런 네. 것들은 아직 적용 못하게 우리 현실이 그렇죠. 아니 우리 현실이 적용을 못하면 그 적용 현실이 될 때 전부 다 이런 법을 만들든가 네. 아니 원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프랑스는 그렇죠. 뭐 한 달씩 쉰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좀 사업장에 그러니까 나라들만의 특성은 네. 분명히는 있지만 예.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영세한 거고 6인인 경우에는 영세하지 않은 거고 그것도 이것도 또 또 다를 수는 조금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시근로다수로 숫자로 뭔가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좀 뭐 근로자 수로 정하든 아니면 매출로 정하든 어떻게 정하든 가난한 기업이나 가난한 사업자가 고용한 그 근로자는 연차휴가도 좀 가기 어렵고 그렇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현실이면 네. 그러면 그 현실이 개선될 때 이런 연차휴가법을 만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연차휴가 못 줄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나라 컨셉이다. 우리 네. 만약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게 어정쩡하게 이게 뭐예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옆에 나라인 일본을 보면은 일본 예.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적용하고 안 하고 하는 조항들을 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같은 경우 우리 뭐 IT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프로그램 개발이건 그러죠. 예. 한번 몰아서 일을 하고 예. 이래야 되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로시간은 조금 제외를 해주고 이런 컨셉으로 좀 한번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들한테는 이거저거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제가 아주 어릴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잠깐 취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거저거 보장이 안 되니까 단위가 싫더라고요. 단위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들이 자꾸 이직이 생기는 거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점점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버틸 수 있는 것들이 또 없겠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있겠다. 그렇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가난한 나라는 어쩔 수는 없죠. 뭐 그렇죠. 그거야 뭐 네. 물도 안 나오는 나라도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가난해서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만들지를 말든가. 만들었으면 다 지키도록 하든가 그렇죠. 해야지. 네. 법을 만들 때는 인간이라면 이 정도 근로 조건은 있어야 된다는 컨셉으로 만들었으면 5인 미만에도 인간이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해주든가.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건. 어떻게 5인 미만 사업장 이거 다 지키니라고 하면 그 법을 좀 미루고 만들든가 나중에 하든가.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뭐 좋은 회사, 예를 들면 매출이 2조 원 이상 되는 회사는 1년에 휴가를 2달씩 줘도 된다. 줘야 한다. 이런 법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왜 법인가요? 그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컨셉은 그렇고 네. 그러면 올해는 30인 이상 네. 30인 이상 기업만 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있는 토요일, 일요일 다음 날 논다. 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그 30인에서 5인 사이는 내년부터. 네. 알겠습니다. 장노무사님께서 국회를 좀 가셔야 되는 거. 아이고 저는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남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는 점심 먹으러 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